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각도기님 계좌도 그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만큼이면 좋다라고 만족할 정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올해 목표했던 바랬던 정도 수준은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욕심이 끝도 없고 네. 뭐 2배, 3배 났으면 좋겠죠. 그거 못한 거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요 정도면 일단 숨 쉴 틈은 만들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덕분에 감사하고. 네. 제 아직까지 목표 21년도에 들어오셨던 분들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3,000포인트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500포인트는 따라잡은 것 같긴 한데 3,200, 3,300까지 갔었던 시장이라서 아직까지 그 부분 못 따라잡은 게 그때 오신 분들은 좀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거 이제 캐치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수익률이 좀 괜찮고 이러면 그 담당 고객님들이 이렇게 커피코 스타벅스 쿠폰 이런 거 좀 보내주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맙다. 덕분에 이번에 조카들 용돈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풍요롭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계산은 고점이 본전이에요. 그 내가 계좌에 찍혔던 그렇죠, 고점이 본전으로 바뀌어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본전을 찾으시는 분들이 막 생겼어요. 네. 고점 근처에 자기가 예를 들면 1억을 맡겼는데 1억 5천까지 올라갔던 계좌가 1억 3천이 됐다가 다시 1억 5천 언저리까지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건 본전이에요. 1억 5천 본전. 그게 본전이라서 그 21년도 3,200, 3,300 그 사이에 찍었던 정확하게 21년 9월이에요. 그때 21년 9월 17일께에 그 잔고 피크가 가장 많이 났거든요. 그거 이제 막 돌파하기 시작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돌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수익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네. 네. 그러면 혹시 그런 분들 중에 본전 가까이 오면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20% 30% 돼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플러스가 상한가를 맞던 아니면 갑자기 급등을 해갖고 플러스 언저리 오면 빨리 도망가야지, 빨리 팔고 딴 거 해야지 이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혹시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이렇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막상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가 본전이 오니까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신 건가요? 그럼요. 네, 꽤 되죠. 꽤 되고 그다음에 꽤 된다고요? 네, 꽤 됩니다. 꽤 되고 이제 특정 직업군에서 또 빈도수가 좀 많고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신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혼돈 속에 있었다가 지옥 속에 있다가 빠져나온 거죠. 그렇죠. 너 때문에 지옥을 맛을 봤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데 갑자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계좌가 깨진 거예요. 잠이 안 오다가 예를 들어 플러스 5%가 나왔어요. 그럼 탈출해야죠. 쇼생크 탈출하듯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지금 계속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러다가 또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 반대가 될 겁니다. 또 돈 들고 찾아오는. 네, 또 반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 요즘 그래서 피터 린치에 대해서 잘 떠났다. 아니 워렌 버핏의 그 조합 깰 때의 심정이 뭔지가 이해가 돼요. 그 피터 린치가 시장을 떠났던 게 언제냐면 87년도 10월인가요? 블랙 먼데이가 있어요. 블랙 먼데이 하루에 20몇 프로가 빠진다 지수가. 그러면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50%씩 빠진 주식들이 허다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마 돈이 또 제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2년 정도 있다 은퇴합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플러스 만들어 놓고 은퇴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 손실 구간에서 나가고 손실이 회복되는 구간에서 나가고 손실이 완벽하게 회복된 플러스가 반전된 구간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마젤란 펀드 그때 피터 린치에 관련된 좋은 일화는 연평균 수익률을 정말 압도적인 격차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정말 펀드 매니저의 전설인데 실제로 마젤란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실제 수익률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온전히 그걸 다 이렇게 맛본 사람이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고점에 들어갔다 저점에 나오거나 고점에 들어갔다 본전에 나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블랙 먼데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야 뭐 연봉이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실 뭐 떠난 거는 자기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아이들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뭐 40대의 젊은 나이지만 이제 떠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 질렸을 것 같아요. 운용자로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떠났겠구나 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게 시뮬레이션이 좀 되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이 좀 되고 지금 내 마음이 피터 린치와 같은 마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피터 린치와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규모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랬었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뭐 몇 번 그러니까 떠나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차피 네. 본인 돈 본인이 찾아가는 건데 네. 당연히 이제 내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마이너스에 나가는 사람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요즘 뭐 온라인이 발달을 하니까 그렇지. 온라인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무조건 간다. 그리고 경험을 해보셨습니다만 제가 시장 대비 잘할 때 조금 많이 잘하고 못할 때 조금 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쌓이면 무조건 이게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21년에 오신 분들은 정말 재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2년 된 거잖아요. 예, 맞죠. 2년 됐는데 겨우 본전을 찾는 이런 상황들이 막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되게 답답한데 많은 분들이 본전 근처에 왔다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계속 조금씩 움직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일단 막고요. 안타깝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전환돼서 나가신다는 분들도 막아요. 이제 시작인데 고생만 직사게나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보내드려요. 대신에 저희의 인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속으로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뭐 겨우 3% 5% 수익 난 걸 갖고 말도 안 나는 고생만 직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장 대비 30% 초과 수익이니까 나는 부끄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내보내 드리고요. 그 황금알을 낳는 배에 거위에 배를 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적으로 쫙 올라온 수익 때문에 확정 짓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의도가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길게 보시면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드릴 건데 여기서 배를 가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 마음이 한번 흔들리셨던 분들은 그렇죠. 쉽게 아무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래 가냐면 전화 한 통 없으신 분들이 오래 너무 신기한데 전화 한 통 없으신 분들이 오래 가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 저는 위너가 된다고 봐요. 네. 그렇고 제가 전화를 드렸던가요? 없습니다. 전화를 따로 한 적은 없죠. 예, 네. 맞죠. 예. 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카톡 놓고 이거 브릿지 하려고 오시는 거죠, 뭐. 네. 참 이런 심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본전 근처에 가서는 팔아버리는 오랜 시간 마음고생하다가 이런 패턴들은 아무리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 운용사들 중에서 옛날에 참 그 좋은 예가 있었는데 한국밸류 10년 투자가 있어요. 뭐 그게 이제 3년간 막혔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제도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자금은 시장이 고점일 때 와요. 고점일 때 들어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시장이 빠질 때는 견디지 거의 대부분 못하거든요. 근데 보통 3년 정도는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3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3년을 폐쇄형으로 한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자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덩어리가 너무 커져서. 네, 너무 커져서 그걸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를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좋은 예를 못했고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시는 운용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운용사분들이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하는 고객의 돈을 받다가도 이거 너무
우리가 운영하기에 벅찰 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다. 또는 지수가 너무 과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소프트 클로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가입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있어요. 그분은- 섞여 있습니다. 반반입니다. 섞여. 반반. 네, 반반인데 최근 이게 이제 8월 달에 한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저희가 연초에 한번 세게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계속 올라왔죠. 맞았죠. 6월까지는 파죽지세로 쭉 올라오다가 7월 중순 이후로 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하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관리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뭐 네가 운용자니까 운용자 방어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직접 운용해서 잘할 사람이 아니면 중요한 거는 운용 잘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맞죠. 위탁을 잘하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해보니까 이거는 왜 그 부분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고점에 들어와요. 기분 좋을 때 들어오고 기분 나쁠 때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요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되게 잘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선수들 중에서 전 세계 펀드 매니저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지금 성과가 되게 나빠. 그러면 성과가 좋은 데서 돈을 빼서 얘네한테 넣어줘요. 그러니까 운용이 전반적으로 그 평균이 굉장히 그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을 하거든요.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그 자산 배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은 운용을 몇 년간 잘해왔던 사람은 앞으로도 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인연을 쉽게 끊으시면 안 돼요. 한국은 근데 자꾸 이렇게 하나에서 수익 나면 빠져나오고 다른 거 들어가고 하나에서 수익 나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속설 같은 건데 네. 한국 주식 3년 연속 잘하는 사람 못 봤다. 많죠. 그렇죠. 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년, 2년 정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으면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당도 이게 신기가 올 때 쫙 하고 몇 년 있으면 이제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한 2, 3년 정도 수익률이 좋으면 이 돈을 빼서 다른 데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또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옛날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리가 다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펀드 매니저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펀드 매니저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네, 스카우트해서 가고 하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회사 펀드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지금은 뭐냐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거 한국 금융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 법인으로 주식하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면 그냥 내 돈 그냥 네. 자기 개인 계좌로 하는 게 네.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래요. 그냥 뭘 해서 저기 사람들 많이 보고 왜 스트레스 받아서요? 그냥 자기 돈만 하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아직까지는 세금 제도가 개인이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월등히 커지면 법인을 만드는 게 또 낫죠. 왜냐하면 개인소득세보다는 법인세가 훨씬 싸니까 네. 그거 이제 비교할 때 시점이 오죠. 총 자산 잔고에서 네. 보면. 그러니까 왜 그게 더 매력적이냐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좋은 회사가 나와야 투자자들도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ETF만 많잖아. 그리고 개인 비중은 70%잖아요. 네.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 험한 시장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들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서 와서 좋은 결과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을까? 되게 어렵다고 봐요. 예, 이거는 한국 시장은 정말 누군가는 아사리판이라 그러고 누구는 전장터라 그러고 이제 여기 지금 계시는 곳 그 3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보통 이제 3시 반쯤 되면 핸드폰들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거의 핸드폰을 보세요. 딱 보면 알죠. 주가창. 물론 어느 회사 주가창인지는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 거의 이제 패턴이 비슷하니까 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오늘 장에 대한 이 평가를 막 해요. 들어보면 정말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 시장은 개미들 돈 빨아먹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이거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오늘 했다가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 시간대 많이 보냐면 털어야 되니까 이 수익을 확정 지어야 그게 내 돈이라는 생각을 3시 반 전에. 네, 3시 반 전에 그 팔리면 왔싸 안 팔리면 뭐요 동시효과에서 안 팔리면 에이 그러면 이제 주말 내내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근데 사실 그거 절대 그렇지 않은데 참 안타까운데 저희가 올해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는 2년째 들고 있는 주식이 원래도 올랐습니다만 추가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비중이 많긴 했습니다만 그 주식이 거의 뭐 제 입장에서는 폭등세죠. 시장 입장에서는 급등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오래 갖고 있는 놈들이 다 효자 노릇했어요. 물론 오래 갖고 있는 놈들 중에 불효자들도 많이 있지만 반드시 뭐 장기 투자가 안 된다 전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한국에서 꾸준하게 수익률이 좋은 베어링 펀드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투자하는 베어링 펀드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갖고 있어요 주식을. 그래서 꼭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선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만나서 저녁 우유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느낌상 올해 수익이 좀 났을 것 같아. 그래서 형 올해 한 100% 수익 넘게 났어? 내가 딱 물어봤어요. 이렇게 넘겨 짚은 거죠.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수익 근데 변동성이 왜 이렇게 심하니? 100몇십 프로였는데 100% 미만으로 빠진 것 같더라고요. 단 며칠 만에. 예. 그럼 뭐냐면은 시세가 잘 날 수 있는 기업들을 포지션을 잘 구축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운 좋게 딱 들어맞은 경우인데 근데 그 다음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야 그래도 나 아직 본전 되려면 멀었어. 100%가 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2차 전지 막 화랑이었을 때 참 많은 분들한테 주식도 못하게 생긴 놈이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하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50% 100% 한 시즌에 50% 100% 넘게 수익을 내신 분 입장에서는 되게 바보같이 보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자기 결을 지켜라 자기 결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는 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 먹을 때 왕창 먹고 그 다음 왕창 깨져요. 이게 반복이에요. 네. 100% 먹고 50% 깨지면 본전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50% 깨지고 100% 먹어봐야 또 본전이고요. 100%를 먹었는데 과거에 50% 깨진 경험이 있으면 계좌는 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질 때 적게 깨지고 먹을 때 가끔씩 톡톡톡 먹어주면 계좌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복리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그냥 요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야 복리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을 마음속에 안 와닿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봤다. 왜 그런가 봤더니 투자로 벌은 돈이 연봉 이상은 돼야 복리 느낌이 나지. 안 그러면 복리 느낌이 안 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너희들이 운영하는 계좌가 2배에서 한 10배쯤 늘어나야 그때부터 복리가 진짜 확연하게 와닿을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아야 된다. 쌓아가는 거를 참아라. 이런 얘기를 요즘 합니다. 근데 그 복리의 효과를 이제 연봉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이제 투자금 자체가 커야 네. 그 이렇게 쌓이는 금액 자체도 굉장히 이제 커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복리,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가 나면 이제 1억 1,000만 원이 되면 큰 돈이죠, 1,000만 원이. 네네. 근데 이 돈은 네. 썩 그렇게 네. 마음속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뭐 재산은 늘었지만 내 삶을 바꿔주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근데 뭐 5억을 투자했는데 10%뭐 5천만 원이면 야, 나 실수령의 기준으로 보면 야, 이런 거 같으면 그렇죠. 좋은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 1억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고 네. 1억에서 또 5억을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 시간을 버티기가 그래서 제가 요즘 야 투자를 할 때 내가 이거 넣었다가 얘가 상폐해갖고 없어져 버리는 투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지 아니면 아휴 돈 넣어놨다가 언제 이게 언제 회복될까 언제 뭐 복리를 효과해서 네. 뭐 1억 5억이 될까라는 이 지루함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이길 확률이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억이 5억 되는 과정이 되게 지난한 과정인데 그 과정이 없으면 5억이 10% 20% 수익 나는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1억이 단번에 5억으로 되면 언제든지 이 사람 깨질 수 있어요. 내가 운 좋게 갑자기 1억이 5억이 됐다.
이러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 있어요. 저는 미래가 그냥 정해져 있다고 봐요. 이 투자에서 그냥 대략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레인지는 있겠습니다만 3년 4년에 한 2배씩 계좌가 는다. 이거는 뭐 그냥 디폴트 값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제 저한테 돈을 맡기신 분은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수수료가 많거든. 수수료를 제가 좀 많이 떼갑니다. 성공 보수를 좀 많이 떼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늘 한번 계산해봤어요. 이번에 도대체 얼마나 수수료를 뗀 거야? 봤더니 그 수익률 한 5에서 한 7% 가까이 까먹더라고요. 그 수수료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떼가죠. 그만큼 많이 떼갖고 가갖고 그렇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별로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이사 오려고 보니까 난 좀 이거 정상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최근에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뭐몇 가지 집안의 이유로 인해서 서울의 집값을 조금 알아봤어요. 이 동네를 알아봤고 제가 서울 이사 나갈 때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큰 차이대.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신 분 중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양평으로 이사 가서 번 수익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에 집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던 게 훨씬 더 그러나 제가 실력은 키웠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 이 돈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어서 대출 없이 하니까 이 돈을 여기 왜 넣지? 이런 생각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근데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레버리지 대출이라는 것들을 끼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걸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억짜리 집을 너가 뭐 6억 정도, 뭐 5, 6억 정도 대출 만약에 뭐 10억은 요즘 9억이라고 치면 그 정도는 대출 당연히 받고 사는 거지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 각도기님은 대출이 없이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이자율이 높잖아요. 아깝지 않나요? 이자율 너무 높고 예를 들어 뭐 저도 막 2, 3% 안짝이면은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한 5, 6% 되잖아요. 이자가 너무 높은데 그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수수료율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또 일부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8%에서 10% 정도를 그 이제 벌려고 비싼 수수료를 줘야 될 이유가 나는 못 찾겠다. 그거는 공부 조금만 하면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행동까지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주 너무 좋아요. 너무 싸요. 이러면 은행주 사서 하면 7, 8% 벌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를 않아. 답은 나와 있는데 안 해.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 간단한 걸 안 해요. 너무 뻔한 거 하시면 되는데 그걸 뻔한 걸 못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뭐 심리 게임이죠. 한 8, 9할은 심리 게임이에요.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요맘때 되면 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그냥 은행주를 지금 사면 이제 넉 달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16개월에 거의 뭐 한 18% 정도 나오는 6개월에. 그러니까 6개월 하고 그러니까 연한산으로 그렇게 하면 내년까지 그러니까 16개월 1년 반짜리 예를 들면 1년 반짜리 1년 4개월짜리 예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한 18% 정도 나오는 일사들이 있다. 야, 그러면 여기 사놓고 예금 넣어놨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느냐. 근데 이 예금이 한꺼번에 만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연말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뭐 4번 나눠서 주는 데도 있고 뭐 중간에 뭐 2번 나눠서 주는 데도 있다라고 하면 그런 예금이 있으면 분명히 넣을 텐데 그런 주식이 있다 그러면 안 사더라고요. 그렇죠. 변동성에 대한 그 위험 회피의 심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실에 대한 충격이 커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이제 말씀드려 조금 놓친 건데 하방이 단단한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덜 깨져야 쌓여요. 덜 깨져야 쌓여요. 그러니까 100% 수익 나고 50% 깨지면 안 쌓입니다. 계좌가 절대. 근데 하방이 단단한 거는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쑥떡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떡이나 꿀떡이 아니라 쑥떡같이. 근데 그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루함들을 찾아야만 진짜 복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지루함을 참는 과정에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력은 못 만들더라고 대부분. 그 지루함을 못 견뎌요. 예. 예. 이런 경우는 이렇게는 혹시 안 될까요? 진짜 한번 테마주를 잘 타서 아까 그러니까 1억을 5억으로 만들었어요. 이때부터는 과거의 나의 모습을 다 청산하고 정말 뭐 본인하고 잘 맞는 분한테 이름을 해서 뭐 연 한 8%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8~10% 취하겠다. 네. 이러신 분 혹시 주변에 본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별로. 거의 없어요. 그런 분, 그냥 그 은행 분들 중에는 좀 있죠. 근데 은행은 연 8%를 못 만들어주는 거죠. 연 8%를 못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8%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위험에 안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 위험에 뛰어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바라고 오신 분들은 8%가 속에 안 차는 거지. 예. 정말 사람들이 다 그래. 에이, 뭐 8%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도 20%씩 뛰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의 상대편은 나보다 훨씬 센 상대편이 있다.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금융회사를 하는 게 불리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딱 좋은 거는 외부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부 자금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안 쓰는 일종의 플롯 비슷한 게 그것으로 작동될 수도 있죠. 근데 깨지면 그건 명성이 금이 가는 거라서 완전한 플롯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플롯이라는 건 워렌 버핏의 글을 읽어보면 나오는 플롯입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뭐 300억, 1000억 뭐 이렇게 자금이 있으면 그냥 조그만 사무실 하나 차려요. 개인 이름으로 선수들을 옆에 몇 명 대동하고 예를 들어 훈련된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컨트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런 거 딜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부티크라고 표현하는. 근데 그런 꽤나 긴 경력과 단련된 사람들과 여러분이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고수익 관련 추구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욕망을 빨리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남의 떡밥 된다. 그 확률이 훨씬 높다. 남한테 제사상의 음식으로 혼납될 뿐이다. 예. 그걸 오히려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화제를 바꿔봐서 각도기님께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이 잠잠하던 박건민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얌전하시고 그러니까 응원의 글을 많이 이제 달아주시는 편이다라고 하는데 부동산 쪽의 얘기를 각도기님께서 하시면 밑에 댓글들이 모여. 제발 주식 얘기만 해라. 네가 부동산에 대해서 뭘 안다고.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뭐 금리, 특히 뭐 젊은 사람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남들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집을 사는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 또한 지금 주택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 뭐 30대, 20, 30대들이 집을 그러니까 20, 30대들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수요는 일정하고 근데 거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30% 정도 이렇게 수치가 보이는 거지. 그게 절대 과하게 많이 사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 나쁘게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편향인 부분과 편향이 아닌 부분 둘 다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너무 명백하게 통계치가 나오는 거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근데 부채 모든 위기 앞에는 부채 잔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기 앞에서는 29년 대공황도 그렇고 2008년 리만 사태도 그렇고 항상 잔치를 벌이고 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부채를 더 늘리게 되면 나라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고요. 나라 경제 전체가 여기에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부채를 더 올리는 정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거고 다 죽자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것에 있어서는 그거는 뭐 편향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건 주식에서 차용하는 부분인데 더 이상 살 수 없으면 그 가격은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때 옛날에 그래서 뭐 구두닦이 소년이 했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드렸던 건데 20대가 집을 사면 더 이상 10대가 집이 필요한가요? 10대가 집이 필요해요? 엄마 아빠 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10대는 집이 필요 있는 사람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게다가 그 특례보금자리론 이후 순식간에 그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뭐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정말 정책 잘못 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작년에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둔촌주공 보면서 아사리판 될까봐 이제 그래도 이게 도미노식으로 다 자빠질까봐 그럼 뭐 굉장히 충격이 되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막았어야 되는 거를 그러니까는 연착륙의 가능성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이번 특례보금자리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편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일본이 될 것이냐. 전 지금 이제 일본의 길을 접어들었다고 봐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결국 부동산 가격 없이 설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그 과정으로 우리는 진입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구조조정을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4년째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풀고 있지만 완벽하게 푼 거 아니에요. 부채 비율을 안 높여주고 있어요.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안 올려줘요. 부동산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잘 되고 나면 얘네들은 산업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다 넣으려고 해요. 근데 미국이 정말 개판이냐. 뭐 사람들 막 마약하는 사람 길거리에 있고 길거리에 똥 싸고 막 진짜 개판이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 강한가? 그거는 결국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자본시장에서 욕망을 갖는 사람들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서 사업을 해보고 싶고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싶은 사람들한테 돈이 마련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실제로 구체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고양시키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최근으로는 테슬라 그 전은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죠. 결국 자본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니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역동성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윤리가 괜찮아서 뭐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한국은 일본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본의 역동성을 해주는 쪽으로 안 가고. 근데 이제 20, 30대마저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을 아니고 부채로 샀다. 자영업은 끝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돈을 쓸 수가 있나. 400만 원 받아서 2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이자하고 원리금 내고 나면 도대체 뭘로 살아요? 생필품 먹고 끝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외식을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제 자체가 소비 쪽에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린 더 수출 경제에만 종속될 수밖에 없고 밸런스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저는 이미 깨졌다고 봐요. 한국은.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근데 이 부분은 왜 편향을 가지고 있냐면 주식은 기업이에요. 주식이 활성화돼야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직장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돈 벌거리도 또 생기고 역동성을 가지고 물론 빈부격차 아니에요. 빈부격차 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부동산이 잘 되는 지방 지역을 찾아보면 대부분 삼성전자 공장이라든가 현대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큰 기업의 공장이 있는 데가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현금 흐름이 창출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 현금 흐름이 창출되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이 또 소비를 창출하고 그 소비로 인해서 자산 가격까지도 또 상승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삶을 저당 잡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편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또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50년 만기 가계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뭐 34살인가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이제 늘려트려줘서 그 부동산을 조금 쉽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물론 총 이자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원래 뭐요? 갑자기 또 은행권에서 네. 왜 돈이 되니까 만들고 또 뭐요? 만들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너무 과도한 이자를 진짜 내가 50년이란 건 제가 살아생전에 다 못 갖고 죽는 그러면 이런 상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요? 대출이 막 몰려갖고 네. 또 난리가 났어. 그래서 또 뭐 판매를 중단을 시키네. 또 뭐 그걸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서 40년짜리를 또 만드네. 이런 뉴스들을 계속해서 접하다 보면 아까 뭐 그런 말씀 일본식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네. 어찌됐든 이 부동산을 모든 국민들이 다 재테크 상품으로 생각하고 네. 뛰어드는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냥 이거는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본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뛰어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제 주식시장하고 이제 부동산하고 좀 다른 게 주식시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때 네. 배는 아플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으면 다른 사람한테 뭔가 한탕 낼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토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차지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내가 많이 차지하면 한정된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차지하면 남이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걸로 수익을 낸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사람은 더 비싼 돈으로 집을 사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의 불평등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게 아니고요. 불평등 지수가 높으면 영속성이 떨어져요. 사회의 영속성이 굉장히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은 뭐냐면 초귀족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자고요. 나머지는 그만큼만 한 거예요. 그래서 평등성이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 평등이 깨진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남미 국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봤어요. 최근에 칠레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사회가 불안정하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저는 그게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남미처럼 폭동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한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 파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면 모두에게 불이익이 온다 했는데 지금 거대한 그 모두가에게 오는 쓰나미가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25년 남았잖아요. 25년 뒤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마 사대문 안에 몇몇 상업지와 일부 주택지는 뭐 외국인들도 좀 살고 하니까 가격이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경기도는 이미 끝나가고 있고요. 이미 금이 쫙 갔어요. 경기도 외곽에서부터 점점 얼어 들어갈 겁니다. 투모로우에서 땅이 얼듯이 제가 보기엔 점점 25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인구학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이민 오기에도 서울 경기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외국인들이 이렇게 농사를 도와주고 이러면서 서울 아파트에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외국 이민자들 그렇게 많을 거냐?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노동,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할 사람들, 뭐 선진국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와라 이런 혜택을 주겠다라고 막 정책을 막 이제 펴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민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 베트남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땡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갈 수 있겠군요.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진짜 그런가? 해보니까 실제로 지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잠깐 큰 돈을 벌고 잠깐 한 2, 3년 진짜 고생해서 돈 벌고 내 나라 나가겠다는 거지 한국에 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정해진 미래인데 그러면 그 정해진 미래를 이민이나 이런 것들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은 뭐
옛날에 그 사탐으로 되게 유명하셨던 회장님처럼 뭐요 이민만이 답입니다. 그 이민? 그럼 이민도 알아보면 아우 그 인종차별인 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세대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 다음 알아서 하겠지 뭐. 뭐 약간 이런 느낌 지금? 네. 근데 뭐 앞으로 20년 안에 연금 쪽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별로 진짜 좋은 얘기.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뭐 역동적이고 희망찬 이런 이야기들 하기가 참 힘드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여기저기 좌충우돌 하면서 뭔가를 뚫어보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 엔터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엔터는 막 펼쳐지면서 고용 창출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그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생성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토지 가격의 상승은 소수 토지를 가진 사람들 입장은 굉장히 좋지만 그 나머지는 다 패자로 만드는 성향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토지 자본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니까 왜 주식 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고 부동산에 많이 가느냐. 우리는 부동산이 재테크하기도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정책적 전환을 통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주식은 어려워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어려운 거야. 만들어 먹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기업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이 기업이 정말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이 싼지 비싼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사놓고 개발 만들면 되잖아요. 개발을 하면 되고 길을 놓으면 되고 도시계획을 해주면 되고 용적률을 올려주면 되고 방법이 많아요. 토지 가격을 올리는 거 제가 분명히 토지 자본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주택 몇 채 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토지 자본 세력 입장에서는 주식은 너무 어렵고 이게 훨씬 쉬워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모든 그 방향성을 잡는 거죠. 정책 포커싱이 다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다. 주식 아니다. 일반인들은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깨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 주식은 저쪽은 벌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은 이거 가격은 진짜 조금 문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소득 수준이 아마 상위 1% 안짝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소득 수준입니다.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아니고. 재산 수준 아닙니다. 이게 또 여기 또 착각하시고. 저는 땅이 100평밖에 없어요. 120평밖에. 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 막 30억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30억을 왜 바닥에 깔고 있지? 그걸로 사업을 하지. 그걸 일을 해보지. 기업을 해보지. 30억 안 되는 자본금 가진 기업들이 한두 개 안 해요. 30억이면 나쁘지 않은 자본금이에요. 그걸 그냥 앉아서 깔고 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각고님께서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취지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뭐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댓글이나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또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이랬는데 제가 그냥 두 가지 엮어서 유럽은 뭐 금리를 올려도 쟤네들 올렸나? 뭐 한국은행 올려도 뭐 올리든 말든 오직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1, 2년 길게 봤을 때 2년이라고 치자. 고금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저금리 상황으로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이 채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40년 동안 강세장이 끝났다라는 표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한 1, 2년은 맞을 수 있지만 더 길게 봤을 때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되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최근에 채권에 사람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위험 신호죠. 위험 신호입니다. 왜 모두가 이렇게 좋게 볼까? 다 말씀하신 딱 그 논리예요. 거의 전부가 그 논리인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미국이 재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쓰는
이게 끝날 것이냐 이거. 그러니까 미국 경기 확연하게 떨어져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환경이 올라면 미국 재정이 이렇게 계속 집행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는 안 이루어질 거지. 그런 일이.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뀐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재정을 안 쓸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 중국 때리기가 끝날 것이냐 이거예요. 중국 때리기가 끝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물가가 안정되어지고 그 저물가 시대, 그러니까 그 생산품의 하락으로 인해서 저물가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중국 때리기 이렇게 계속하면 가능할 것이냐? 중국도 이제 한 번씩 때리잖아요. 애플 거 공무원 공무원 가족 뭐 이렇게 물론 뭐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는데 이미 다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에너지 패권과 제조업 패권을 가진 두 지역 가장 강력한 사우디, 러시아, 중국 그리고 브릭스 그 브릭스까지 받으면 원자재 다예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미국가 물론 유럽도 이제 곡창지대가 많습니다만은 이 지금 브릭스 국가들 연합이면 식량까지도 진짜 송두리째 다 제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단합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자유 교육할 때보다 뭔가 이게 벽이 쳐지는 순간 모든 비용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3% 이상이 고착화 가능성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그 예전에 그 디플레 상황이었죠. 2008년부터 우리가 2020년까지 경험했던 건 거의 디플레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잘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채권 금리 좋은 걸 사라. 단기물 금리 엄청 좋잖아요. 단기물 사라. 왜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 장기물을 사냐. 그건 결국은 차익 따먹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건데 지금 1년짜리가 너무 높으니 막 5%씩 하니 그냥 5% 하고 내년에 좀 떨어지면 좀 또 4%대 하고 뭐 그렇게 몇 년을 해라 차라리. 왜 10년짜리를 해서 그러니까 채권의 시대가 끝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채권은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받아들이신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단기 채권. 네, 단기 채권요. 1년짜리 뭐 이런 거 5%짜리 이런 거 하는 거 금리가 좋잖아요. 현금 들고 있는 왜 현금을 들고 있어? 그거 하는 게 맞죠. 근데 채권으로 차익 따먹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너무 지금 사실은 올해 그 채권으로 차익 따먹기 한 사람 전부 패자입니다. 다 죽었다고. 지금 다 패자예요. 주식학도 TV 안 봐서 그렇지. 우리 봤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제가 보기엔 상식선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론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항상 거기에 참여 있었던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ARM 51달러가 61달러 됐어요. 사요 마요? 제 취향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공모가 보니까 공모가 상당히 원래 그 한 600에서 700억 달러 밸류에이션 했는데 막 500억 달러. 이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20% 올라 버려 가지고 좀 애매한 회사예요. 너무 좋은 회사인데 어떻게 수익을 더 추가해서 창출할지. IP를 무작정 비싸게는 못 받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 주식에 일찍 들어가서 25% 이렇게 먹으신 분들은 먹는다는 표현 좀 수익을 이제 확정은 아직 안 지으셨겠지만 수익을 보셔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이제 곧 뭐 추석도 다가오고 날도 조금씩 선선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는 그런 9월달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